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에서 다시금 AI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자 그 영향을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개장부터 코스피가 2%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1.55% 내리면서 4,1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6% 내리면서 9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하락세 강하게 보이면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현재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4,074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악재를 받으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낙폭을 천천히 회복하면서 4,100포인트 선의 회복에는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강한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920포인트 선을 위협받으며 출발한 코스닥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오후장을 앞두고 상승 전환에도 성공했는데 현재 시간에는 다시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8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3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매도와 매수를 오가며 방향성을 탐색했던 외국인이 현재는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500억 원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또한 1,200억 원 넘는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해냅니다. 환율 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환율이 꾸준히 이어지며 1,480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12월 환율 평균이 1,470원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주말간 긴급회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0.07% 오른 1,47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다시금 불이 붙었던 AI 거품론에 브로드컴의 수주 잔고 감소와 수익화에 대한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브로드컴 호크탄 CEO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 매출의 총 마진이 BAI 매출 총 마진보다 낮고 오픈 AI와 관련된 수주 잔액이 모두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 발언 이후 나스닥 지수는 1.69%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떨어지며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글로벌 기술주 조정 국면 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기조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우리 반도체 투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가 여전히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44% 하락하면서 10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63% 내리면서 5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내년 영업이익도 기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올해 4분기 S-오일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4,9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886억 원을 72% 웃도는 수치로 전분기 대비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이 2,500억 원 발생하나 정제 마진 개선 효과로 4,900억 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분석했고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5,399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94% 웃돌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증권은 현재 정제 마진이 13달러 중반이라는 점과 OSP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정치는 보수적이라며 향후 정제 마진 개선 및 OSP 하향, PX 마진 개선을 반영하면 컨센서스는 빠르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S-오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 현재에도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6.62% 오르면서 8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박용 산업 케이블 기업 TMC가 코스피 입성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2배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MC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 광통신, 원전 등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 업체로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마지막 새내기주입니다.
TMC는 국내 선박용 케이블 기업 가운데 4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케이블을 공급하며 2023년부터는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나서며 북미 사업에도 가속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총 2,136개의 기관이 참여해 9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9,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총 567억 원의 공모 자금은 미국 법인의 생산 역량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TMC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TMC의 10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28.49% 오른 2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그간 셧다운으로 인해 미뤄졌던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경계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가 쏟아질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맞았는데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불거지는 AI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1,480원 근방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저기 불안감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또 12월 들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지난달에 조정을 딛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또 빌미를 삼아서 AI 거품론 이야기 나오면서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 버블론이다, 거품이다 이야기 많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실생활에서 이제 AI를 쓰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연 거품론이 진짜 이 거품에 대한 걱정일지 아니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그런 조건들인지는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에 각각 영업이익이 100조씩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 큰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목요일쯤에 우리 시간으로 실적이 나올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좋은 기대감을 받아서 한 번 더 연말에 마지막 피날레를 불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잘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알테오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인데 알테오젠 진짜 괜찮은 건지 한번 앵커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여기저기서 지금 독일에서도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또 할로자임이 자꾸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였죠. 독일에 대한 충격, 독일 쪽에서의 이 소송 충격을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할로자임이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에게 말이죠. 자, 알테오젠의 이 ALT-B4 이 플랫폼에 관련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일단은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이 보유한 미국 특허의 당사자에게 IPR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이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이 요소를 만드는 제조 방법 특허에다가 무효 심판의 한 종류인 IPR을 청구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ALT,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만들 때 이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를 만드는 방법이 이 알테오젠 것과는
할로자인법과 비슷하다라는 식의 딴지를 걸면서 미국 특허 심판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지난주 후반에 알테오젠이 또 흔들리면서 주가가 다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했고 시장에서 충격을 줬냐 하면요. 할로자임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독일 관련된 소송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괜찮다. 어쨌든 뒤에 머크가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과 머크는 함께 이 라이센스를 함께 기술 개발을 하기로 했으니까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가 어쨌든 뒷배를 지켜줄 것이다. 결국에 소송을 하는 건 머크와 할로자임이 붙는 거지 알테오젠은 어쨌든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이다. 제3자 입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논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할로자임이 직접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특허심판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직접 할로자임으로부터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심리가 불안해졌고요. 이러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난주에도 역시 맥을 못 추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하락한 것을 다 만회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상승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아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질 특허가 아니라 비핵심 특허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의 이 SC용으로 악부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알테오젠의 기술이잖아요. 이것을 머크와 공유를 하고 이것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것인데 이것의 물질 특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드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걸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의 이 플랫폼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효소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배양 조건을 딴지 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이 세파 배양 온도를 기존에는 다른 것들은 37도에서 배양하는 것이었는데 알테오젠은 요걸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28에서 34도로 낮춰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낮춘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할로자임이 본인들이 이미 공개했던 특허나 문헌에서 이걸 예측 가능한 상황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알테오젠이 아마 기술을 제조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딴지를 건 것이거든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리는데도 뭐뭐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약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걸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무효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플랫폼 자체를 직접 무력화할 수 없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물질 특허, 이 효소의 물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양하는 이 조건을 딴지를 걸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자체의 기술 그리고 자체의 효소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정을 문제 삼았지만 만약에 다른 물질로 바꿔서 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알테오젠의 기술을 막는 것이 생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한 다른 회사들이 똑같이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알테오젠이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특허 소송은 사실상 매우 작은 이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역시 알테오젠 문제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오히려 비중 확대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도 여전히 60만 원대로 유지하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소송의 트러블에 휩싸여 있는 알테오젠인데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리바운딩하고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다음 달에 있을 새해 1월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할로자임 고객사와 신규 계약을 만약에 이뤄내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공을 통해서 할로자임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새해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 알테오젠도 당연히 참여하고요. 에이펙 트랙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서 할로자임 특허 이런 이 소송에 발발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측에서도 지금 내년에 빅파마들과의 또다시 파트너십 관련된 계약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자리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할로자임의 고객사와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알테오젠의 소송 이슈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저희가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세 부분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시장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유통업체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선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유통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유통의 시작은 뭐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통이 거기 가서 이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 빨라져.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이제 세계 최고 회사인 아마존도 이제 미국에 있고 월마트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들은 할인마트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 이제 직접이나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쉬운 게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미팅을 해요. 주문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한글만 써 있으면 사람들이 산대요. 이 정도로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식품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류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은 매장을 투자해야 되고 이커머스는 플랫폼 세팅을 위해서 셀러나 그 고객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포맷의 유통업체에 오프라인이 가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직영점 몇 개하고 가맹점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공략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올리브영하고 CU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시점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류 붐을 타고 올리브영, 뭐 CU, 뭐 나머지 다른 작은 포맷의 이런 유통사들 있죠.
강연이나 컨설팅을 많이 가면은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어쩌면 지금 12위, 2, 3년 전에는 9위까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위권까지 가는 거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앞선 그 선진국 봐보세요. 일본, 프랑스, 영국 보시면은 급격하게 선진 올라가다가 다 지금 못 돼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예요? 많은 복지 혜택, 높은 임금. 근데 그리고 또 비싼 임대료.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효율이 날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돈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완전 화랑이었죠. 폭등했죠. 부동산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돈을 어쨌든 차익이 나든 착각을 하든 쓰죠. 또 하나가 부동산이 화랑하면요.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좋아져요. 소비재에서는 맞아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가 가구, 가전. 그쪽을 싹 우리는 이사 가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당시 뭐 코인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부동산 뭐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크게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주식인데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뭐 우선은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은 이제 독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셀러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른 배송을 좀 도입을 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그런데 아마 네이버 쇼핑도 최근에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빠른 배송이 이제 풀필먼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최근에 나온 게 키커머스. 그래서 저는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기업에 연관된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풀필먼트의 아까 이야기한 T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 회사가 연결해서 큰 흐름을 타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키커머스는 앞서 이제 세팅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있죠? 세 군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요 세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유통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줘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이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 스토어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받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을 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 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큰 유통가 이슈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아닙니까? 좀 안타깝죠. 뭐 근데 뭐 안타깝지만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 3조의 지금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가치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형마트 건물이 사실은 애매해졌어요. 마트 가보세요. 1층 신선식품 사람들이 많은데 2층 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마트 포맷보다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단층. 그런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100여 개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다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쪼개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가치는 있기 때문에 뭐 망하기보다는 이제 매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이마트라고 봐요. 이마트가 그 본업에 충실하다는 변화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식품 전문 매장도 좀 늘고 있고, 뭐 고레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MG랑도 소통하고 있어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몇몇 점포들도 아마 매입을 이마트가 해서 좀 이마트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커머스의 유통을 보려면은 딱 하나, 그 풀필먼트라는 걸 꼭 봐야 돼요. 사실 이 풀필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쿠팡의 높게 배송, 즉 빠른 배송, 그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소위 이제 뭐 빠른 배송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메인이 잡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다행히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하려고 빠른 배송을 CJ 대한통운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풀필먼트를 협업해서 빠른 배송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밑에 기업들은 어때요? 빠른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제3자 물류를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시면은 CJ대한통운하고 협업을 처음 했잖아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배송비가 4, 5천 원 나왔어, 5천 원. 그럼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막 그쪽을 투자를 하고 프로모션 투자를 하니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업체들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주저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양대 산맥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할수록 점점 매출 떨어진다. 빠른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쇼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는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 탑 1이었던 데고, 알리바바는 당연히 중국에서 넘버원이 합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우선 G마켓에 많은 고객 정보가 있죠.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잘하는 게 상품 소싱이나 이제 셀러들 잘 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장점이 초저가 상품 굉장히 싸죠. 저희 와이프도 뭐 그냥 거의 뭐 미니어처럼 2, 3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주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직구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송이 느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춤한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두 번째가 품질 문제가 자꾸 있어. 세 번째가 브랜드 제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쭉 성장하다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신세계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작 회사에서 두 회사가 누군가는 풀필먼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알리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해야 되는 거고, 신세계는 알리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같이 사업하는데, 알리 부자인데 돈 많은데 우리 신세계 힘들어.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과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 또 공정위에서 또 조건부로 가장 큰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 구축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에 이 고객을 가지고 이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이 소위 이제 좀 죽은 G마켓이나 옥션의 이제 유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린 다음에 국내 셀러들을 활용해서 확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물티다를 세팅이 될까? 두 번째는 이 지금 데이터를 그 알리에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참,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앞서 있는 쿠팡, 네이버 쇼핑하고 같이 해볼 만하지. 이게 안 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4,100포인트 선은 유지하면서 1.5% 하락세,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가 다시 좀 0.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또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 보시는 것처럼 낙폭은 줄이고는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뭐 3.5% 가까이 하락세, SK하이닉스는 2.6%, 7% 내외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는데 두 종목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뭐 속절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현물 1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1조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도 1조 넘게 지금 매도를 하니까 기관 매도도 현물 매도도 함께 나오니까 역시 하락세가 급박하게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할 것 없이 매수를 합니다. 이러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좀 미리미리 지금 할인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네요. 환율도 간단하게 체크하면 1,474원 정도, 오전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1,480원대까지 금방 근처까지 갔다가 일단은 약간은 다시 좀 내려오면서 1,473원, 74원 왔다 갔다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9월부터 계속 추적하고 팔로우업하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은 SK하이닉스야 아직 굳건한 모습이고 오늘 조금 흔들리지만 조선이나 원전도 흔들림은 없습니다. 역시 고민이 되는 건 방산 쪽이고 알테오제는 또 지난주에 또 안 좋은 이슈가 겹치면서 조금 쉽진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알테오제는 사실 이제 지난번 길게 말씀드렸지만 독일 법원은 가처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어떤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알테오제한 사안에서만 정확히 말하면 알테오제이 아니고 이제 머크랑 이제 할로자임이 사안이긴 하지만 거기서만 그 알테오제한 주주들에게 좀 안 좋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독일 법원은 긍정적으로 대부분 이제 가처분이 들어오면 일단 받아줍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본소송 갔는데 맞다고 그러면 이제 가처분이 아니었으면 피해를 입을 그 원고 측을 생각해서 일단 받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알테오젠을 갖다가 2번 연속으로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알테오젠에 많이 특허에 문제가 있다면 머크, 산도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알테오젠한테 거액의 로얄티를 주면서 기술료를 갖다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이 타당한 추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번 사안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과잉 매수, 과잉 매도가 나올 때 20% 현금을 투자하셔서 이 사안이 희석되면은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셔도 사실 1년에 10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사실은 그런 어떤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안이 이제 조만간 희석이 되면 알테오젠 주가는 다시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이번 소송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은 일단은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이런 소송전이 펼쳐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금융투자 쪽에서는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면서 현재 상황 체크해 볼까요? 조우진 대표가 오늘 알려주실 첫 번째 종목은 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역시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는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다시 좋다가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또 이 AI 버블론 이야기가 또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이게 사실 계속 이제 재탕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약간은 이제 경험적인 학습이 되고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SK하이닉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실망한 오라클 주가 엄청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브로드컴에 대해서 실적이 또 나오는데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시장이 실망하면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쵸.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그 CEO랑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질문이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떨어질 만한 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향후 전망에서 얘기하면서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 야, 너네가 오픈AI랑 이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금액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어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큰 금액인데 이상한데? 그게 모호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떨어진 게 하나 또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같은 맥락인데 그 AI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너네 수주잔고도 얘기했는데 수주잔고가 제 기억에 한 760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에서 아니 너네 경쟁사라고 간주했던 엔비디아는 그보다 10배 정도, 10배까지 안 돼, 한 8배 정도의 수주잔고가 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시장의 어떤 바람인 거지. 저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브로드컴과 그 엔비디아는 사실 브로드컴은 이제 틈새 시장, 그쵸, 예. 에이직이기 때문에 한 10% 맞춤형이니까. 정도고 주류는 엔비디아 안 됐고 당연히 그만큼의 엔비디아 수주잔고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보다 높았죠. 그 정도 수주잔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실망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과민 반응 내지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또 브로드컴이 그 PER 내지 그 에비타라고 아시죠? 에비타 네네. 기준하면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은 에비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엔비디아가 에비타가 한 이제 25배 정도라면 아마 그 브로드컴은 35배, 30배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불안하다가 뭔가가 좀 안 좋은 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10%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치가 자기 혼자서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 기대를 갖다 불어넣었다가 수주한과 760억 달러? 난 한 뭐 2천억 달러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마무리될 것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가장 큰 이제 분기점은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발표될 그 마이크론의 마이크론 실적.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실적 되게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반도체가 지금 다 그쵸. HBM, 낸드 플래시, 그냥 범용 디램 할 거 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 잘 나오면 또 시장 언제 그러냐를 또 이제 마이크론 주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의 어떤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이거는 뭐 늦어도 뭐 목요일 아니면 사실은 오늘 벌써 5%까지 떨었다가 2.6%로 이제 시장이 축소폭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축소했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라도 다시 SK하이닉스가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이제 타당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밤에 뭐 미국 시장의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반도체나 칩 관련 AI 쪽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되겠고, 뭐 사실 지금 뭐 이런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주부터 해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들은 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막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뭐 CLSA나 뭐 모건스탠리나 뭐 계속 JP모건도 발표 오늘 했던데 네. 보니까 뭐 내년에 실적 너무 좋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네,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목표 주가 뭐 SK하이닉스 80만 원, 90만 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막에 보시는데 금요일에 또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뭐냐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BA1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네네. 한 5개월 전쯤에 이 신용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네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네 신용등급을 갖다 높일 거야 낮출 거라는 거를 이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네네.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그 위에 확정을 하는데 이번에 BA1도 사실은 5개월 전에 사실 그 전망을 얘기했었어요. SK하이닉스가 좋아지니까 내가 신용 등급을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좋아졌고 뭐 무디스도 다 아니까 반도체 네. 업황이 좋고 슈퍼사이클한 거 아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 올렸을 때 사실 이게 어떤 효과, 단기적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만약 회사채를 2조 3조를 갖다가 발행한다 그러면 회사채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몇백억이라는 돈을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게 크고 그다음에 거시로 봤을 때 큰 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투자하는 손들은 뭐 그건 작은 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큰 손들은 뭐 1조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손들이 만약에 SK하이닉스에 추가로 넣는다 이러면 사실은 먼저 봐야 될 것이 무디스랑 신용평가를 봐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되게 호재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호재가 나왔는데 오늘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 나온 브로드컴에 대한 과매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어쨌든 SK하이닉스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ADR
발행하면서 미국에 상장한다. 예.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거대 자금이 미국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주가가 좋았는데 근데 저는 또 이제 뭐 시청자분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서도 나눈 얘기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예.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주가를 부양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피고 있는데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ADR 미국에 상장을 한다 이러면은 뭔가 약간 충돌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충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상법 360일 3항을 개정하면서 코스피에 붐업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한 것이 자사주 의무 소각화. 소각,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SK하이닉스가 ADR에 발행을 할 거냐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하니까 SK하이닉스가 그다음 답변을 했어요. 자사주를 매개로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랑 배치가 된다. 그렇죠, 예. 충돌이 된다.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ADR에 발행을 할 때 굳이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DR 발행하니까 많은 유에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TSMC입니다. TSMC가 1997년에 대만 각권 거의 TSMC의 본토에 본 그쵸.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TSMC가 ADR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다가 발행을 합니다. 근데 발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발행했냐? 보통주를 발행했어요. 자사주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굳이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때 자사주만 갖고 할 필요는 없다. 자사주를 굳이 하려고 하면은 현 정부랑 부딪히니까 그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처음부터 사실 10% 할 필요는 없고 TSMC 처음부터 10%는 아니었거든요. 조금씩 해서 ADR을 발행을 해서 한다면 사실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상장사에 엄청난 분기점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신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97년에 그 위에 있는 이제 주황색 줄이 이제 TSMC ADR 그 차트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 주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각권 대만 시장에 시장에 하면 있는. TSMC의 주식인데 당연히 동조화됩니다. 당연히 동조화되는데 그쵸. 네. 보시면 누가 더 많이 점프를 했습니까? 상승률이 상승률이? ADR이 더 높아요. ADR도 높습니다. 네. ADR이 사실 97년도 이후에 ADR이 얼마나 됐냐? 무려 4,400% 상승했습니다. 와, 예. 각권 지수에 상장하는 TSMC의 본주도 무려 2,200% 상장했어요. 놀라운 주식이긴 한데 어쨌건 점프업은 훨씬 더 많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처음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 SK하이닉스가 보통주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할 때 그러면 사실은 발행했을 때 한국에 있는 그 거래소, 한국 거래소의 SK하이닉스 주식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이제 블룸버그가 뭐라고 이제 전망을 했냐면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무엇이냐? 미국 본토에 있는 큰 손들이 바로 직접 미국 투자를 상장사에만 투자하도록 제한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은 상장사에 주식 투자하는 것에서 어긋나니까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무엇이냐? 현재 그 TSMC의 PER이 얼마냐? TSMC PER이 30배에 육박합니다. 1년 포워딩 가져왔을 때 네네. SK하이닉스는 1년 포워딩 가져오면 얼마냐? 7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엄청난 어떤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화면 나온 대로 마이크론만큼 해달라. 우리가 TSMC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마이크론 메모리 업계 3등만큼 해달라. 그럼 3등만큼 해달라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하이닉스 주가가 내년에 900조가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주를 갖다 발행을 해서 뉴욕에다가 ADR을 발행한다면 당연히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지만 그것이 맥시멈 10%이고 10%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2%, 3% 가다가 순차적으로 2%, 하는 거죠. 3%씩 희석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 SK하이닉스 주가가 더블이 된다면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60만 원 갖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내년에 12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SK하이닉스의 그 ADR을 갖다 응원해 주시고 정부가 야 자사주 소각하라니까 왜 자사주를 갖다 발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 보통주로 발행하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충돌 지점이 없다라고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뭐 공시상으로는 자사주 발행을 해서 그걸 ADR로 하는 거에 대한 확정은 아니지만 예. 고려를 하고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공시가 나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정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보통주 발행해서 그냥 ADR로 가면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엔 어쨌든 ADR이 보통주든 자사주든
미국으로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 재평가는 당연히 해야 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이야기로 끝냈네요.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